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2과목 전력공학 2014년 1회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김광수입니다. 여러분 교재 21번부터 보십니다. 21번. 직렬 콘덴서를 선로에 삽입할 때 이점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뭐냐면 장거리 송전선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원단으로부터 장거리 송전선로가 있다면 이 장거리 송전선로에 전압 강화를 보상하고 전력 손실을 줄이고 X값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이렇게 직렬 콘덴서를 설치하는 것을 우리 직렬 콘덴서라고 하는데, 이 콘덴서 설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건 X값을 어떻게 해준다? 줄여주게, 뭐를? XC를 달아서 XL을 줄여주려고 설치하는 콘덴서의 용도입니다. 자, 여러분 보기로 돌아오시면 첫 번째, 선로의 인덕턴스를 보상한다. 그렇네요. 인덕턴스 L을 유도성 리액턴스인데 왜 인덕턴스냐? 우리 XL이라는 놈은 뭐예요? 전기 각속도 오메가에다가 인덕턴스 L을 곱해진 거죠? 이거의 단위가 뭐예요? 오음이죠, 오음. 왜? L은 헬리고 각속도 2파이 F를 갖고 있는 유도성 리액턴스를 저감해 주는 것이다. 뭐로? 직렬 콘덴서 가지고. 그래서 답 1번이 되겠고요. 2번. 수전단의 전압 강화를 줄인다. 전압 강화를 맞습니다. X값이 저감되면 전압 강화가 줄어듭니다. 세 번째, 정태한 정도를 증진한다 그랬는데 안정도 식은 어떻게 되죠? P는 X분의 2S, 2R에 사인 뭐가 돼요? 델타가 됐겠죠? 여기서 X값을 줄여주면 당연히 안정도 한계 전력이 증가되겠죠? 그래서 답 3번까지 맞고요. 4번에 보시면 송전단의 역류를 계산한다 그랬는데, 역류를 계산하려면 무슨 콘덴서 달아야 돼요? 병렬 콘덴서 설치해야 되겠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자, 22번으로 가겠습니다. 22번. 배전선로의 배전변압기 탭을 선정함에 있어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습니다. 자, 아주 여러분들이 보기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뭐 답도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보기를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보시고 밑줄을 긋습니다. 저하고 같이. 1번에 보시면 중부하시의 밑줄 긋고 탭 변경점 직전에 저합선 말단 수용과의 전압을 허용전압 변동에 하한보다 저하시키지 않아야 한다. 하한보다 저하시키지 않아야 한다. 밑줄. 자, 그 다음 두 번째 2번 보기에 중부하시의 밑줄 탭 변경점 직후 변압기에 접속된 수용과 전압을 허용전압 변동에 상한보다 초과의 밑줄. 초과시키지 않아야 한다. 세 번째 경부하시의 밑줄 변전소 송전 전압을 저하시 최초의 탭 변경점 직전에 저합선 말단 전압의 수용과에 전압을 허용 변동의 하한보다 저하시키지 않아야 한다. 밑줄. 하한보다 저하시키지 않아야 한다. 밑줄. 네 번째. 자, 4번 보기에는 경부하시의 밑줄을 그시고요. 탭 변경점 직후의 변압기에 접속된 전압을 허용 전압 변동의 하한보다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밑줄. 하한보다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밑줄. 도대체 다 읽어봤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이런 겁니다. 그림을 옆에다 이렇게 좀 하나 그려놓으세요. 중부하시의 요거 두 개. 중부하시에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읽어보면 하한보다 더 저하시키지 않아야 한다. 하한보다 저하시키지 말고. 2번 보기를 보시면 중부하시 상한보다 초과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우리가 경부하시로 가면 경부하시 3번과 4번으로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한보다 저하시키지 않아야 한다. 그 다음 하한보다 4번에 보시면 하한보다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랬어요. 하한보다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결국 뭐예요? 다 범위 내에 있는데 1, 2, 3번은 어디에? 중부하시에는 상한과 하한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상한과 하한 범위가 아니라 4번은 뭐예요? 경부하시에는 4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한보다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색깔이라고 말장난을 조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경부하시에는 어떻고 중부하시에는 어떻고 요 그림을 하나 그려놓으신 다음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23번으로 가겠습니다. 23번. 배전선로의 전력 손실 경감 대책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1번이 답이 됩니다. 1번이 먼저 답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1번을 읽어보시면 피더스를 줄인다 그랬는데 부하를 쓰지 말라는 얘기야. 이거는 부하를 쓰지 말라는 얘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전력 손실 주려고 부하를 쓰지 말아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2번도 보시면 역류를 계산한다 그랬는데 전력 손실식이 있어요. 전력 손실식이 PL은 어떻게 되죠? V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에 반비례하고 있죠. 전력 손실은 뭐에? 전압의 자승의 반비례, 역률의 자승의 반비례다. 역률을 계산하면 전력 손실이 경감되죠. 그래서 2번은 맞고요.
다음 배전전압을 높인다. 배전전압을 높인다. 전압을 높여주면 전력 손실이 배전전압을 높여주면 전력 손실이 줄어들겠죠. 자, 그 다음 부하의 불평형을 방지한다 그랬는데 4번도 보시면 4번엔 뭐라고 되어 있어요? 4번엔 이런 거죠. 전선이 세 가닥 있다. 여기에 R, S, T상에 각각 10A, 10A, 10A가 이렇게 골고루 흐르고 있다면 그때 전력 손실은 어떻게 되죠? 우리 단상이라고 생각하고 뭐 3상이네요. 3상이라고 생각한다면 3, I자승, R이 될 텐데 이것들은 상수니까 냅두고 I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되는데 10의 자승이면 얼마예요? 100이죠? 플러스 100 플러스 100이죠? 이렇게 따지면 얼마야 얘가? 300 어떤 뭐 R값이 나왔겠죠. 3 곱해진다면 뭐 900의 R이 됐겠지. 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만약에 불평형이다. 같은 30A가 흐르는데 이런 불평형이 전류가 흐른다. 10A, 5A, 예를 들어서 15A가 흐른다. 그럼 이때의 전류 PL-는 보자. 어떻게 되나? 3에다가 I-의 R이다. 자, 그러면 3하고 R은 상수니까 냅두고요. 10의 자승이면 뭐예요? 10의 자승이면 100 플러스 5의 자승이면 얼마예요? 5, 25 플러스 15의 자승이면 얼마예요? 225가 되죠? 225. 이거 다 더하면 얼마 나오는 거예요? 100에다가 350이 나오네. 그죠? 350A가 나오죠? 350A에 곱하기 뭐 R이 됐겠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전력 손실이 부하가 평형되어 있다면 300이 흐르면 전력 손실이 불평형되어 있을 때는 얼마가 흐르는 거야? 같은 30A가 흐르지만 350A만큼 전력 손실이 커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부하의 불평형을 방지하는 게 좋은 거다 이거지.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고요. 2번, 3번 다 맞는 말이고 1번만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24번으로 가겠습니다. 24번은 파동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 얘기하는 거죠. 진행파 특성 임피던스 Z0라고 했나요? Z1이 505ohm이랍니다. 505ohm이고요. Z2가 305ohm인 두 무손실선로 사이에 그림과 같이 저항 R을 접속하였답니다. 무손실선로가 뭐예요? 여러분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가공선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접속점을 만들고 지중 케이블을 이렇게 달았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를 우리는 변이점이라고 하죠. 변이점입니다. 이 변이점 1차 측을 Z1이라고 한다면 걔가 500ohm이랍니다. 2차 측을 Z2라고 한다면 걔가 300ohm이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차 측과 2차 측의 임피던스가 틀리니 이상전압이 들어왔다. 그럴 때 이상전압이 어떻게 들어와요? 치고 들어와서 입사가 돼서 일부는 어떻게 되죠? 반사하고 일부는 뭐 하는 거예요? 투과하는데 이렇게 일부는 반사하고 투과한 이유가 뭐야? Z1이라든가 Z2의 크기가 같지 않기 때문에 반사가 일어난 거죠. 만약에 무반사가 되려면 이 반사가 없이 입사파가 전부 다 투과로 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Z1과 Z2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고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어떻게 돼 있어요? Z1의 크기가 있는데 여기에 뭐예요? R과 뭐가 Z2가 플러스 된 값이 같을 때 무손실 선로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뭐 구하라 했어? R 값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Z1 마이너스 Z2 하면 걔가 R이 구해지는 거네. 고로 500 마이너스 300은 얼마요? 200이겠네. 200. 저항은 얼마? 200짜리 설치해라 이 말이죠. 무반사되게 Z1과 Z2 크기를 갖게 해주면 된다. 그래서 답이 몇 번 있습니까? 2번에 있죠. 2번. 자, 2번이 답이 될 거고요. 25번으로 갑니다. 자, 25번은 그림의 F, 문제가 좀 기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어떤 플로어만 정확히 갖고 있으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자, 그림의 F점에서 삼상 단락 고장이 생겼다. 발전기 쪽에서 봤답니다. 전압을 나중에 들 때 11kV를 나라는 거예요. 발전기 쪽에서 본 삼상 단락 전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우리 단락 전류 IS를 구하는 공식을 한번 보자. 단락 전류 IS는 어떻게 구하죠? IS는 삼상 단락이라 그랬으니까 삼상 단락인가요? 삼상 단락이라 그랬다.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지지 않으면 Z1 정상분 임피던스 5ohm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상전압 볼트가 됐겠죠. 이렇게 단락 전류를 구해두면 되는데 예를 들어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졌다면 그때 단락 전류는 어떻게 구해요? 퍼센트 Z분의 100의 IN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한번 보자. 퍼센트 임피던스가 한 개만 주어졌다면 그냥 넣으면 되는데 발전기의 퍼센트 임피던스, 변압기의 임피던스, 선로에도 임피던스가 주어졌네요. 그죠?
따로 이렇게 별도로 주어졌네. 그러면 이것들을 다 뭐 해야 돼? 퍼센트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요? 어떤 기준을 잡아놓고 거기에 뭐를 해줘야 돼? 다 환산을 시켜줘야 됩니다. 결국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 기준 용량을 정하셔야 됩니다. 기준 용량을 정한다. 그 다음 뭐 한다? 여러분들이 정하는 겁니다. 기준 용량은. 문제에서 기준 용량을 무엇을 하라고 주어졌나요? 문제에서 주어지진 않았지만 뭐 1000MVA를 기준으로 하여라고 돼 있네. 그러니까 그걸 갖고 기준으로 잡죠. 저희는 1000MVA를 기준으로 하자. 그 다음 두 번째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머지 기기들 기준을 잡은 선로를 기준으로 했다면 선로에 대해서 나머지 퍼센트 Z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기준에 대해서 환산해 줘야 됩니다.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세 번째 뭐예요? 맵을 그립니다. 맵. 환산을 해놨으면 다시 뭘 그리라는 거야? 지도를 다시 그리라는 거죠. 환산한 때의 임피던스로 환산해서 지도를 다시 그려라. 네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맵 그려놓고 임피던스, 각 임피던스를 이제 합성을 합니다. 퍼센트 Z를 뭐 한다? 합성합니다. 합성한다. 다섯 번째 뭐 간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IS를 구한다, PS를 구한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왜? IS는 퍼센트 Z분의 100의 IN, PS는 퍼센트 Z분의 100의 PN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준 용량을 정해놨습니다. 두 번째 뭐 하라 그랬어? 퍼센트 Z를 기준에 대해서 환산해라 그랬으니까 문제에서는 송전선의 리액턴스를 1000MVA 기준으로 2%라고 했으니까 1000MVA를 기준으로 나머지 발전기라든가 변압기를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환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디 거? 발전기 거. 발전기의 퍼센트 Z 다시라고 할게요. 이렇게 쓰자. 이렇게. 퍼센트 Z G 발전기 제너레이터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용량이 얼마예요? 25% 곱하기 얼마? 자기 용량분에 누구 들어가는 거야? 기준 용량 들어가는 거죠. 자기 용량이 얼마라 그랬어? 직계 500이네요. 그죠? 500 맞아요? 500분의 어떻게 해야 돼? 500분의 1000MVA 기준 해야 되죠. 그럼 2배가 되는 거야. 2배가 되는 거네. 그지? 요거 지워지면 2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얼마야? 50%로 변했습니다. 왜? 25%짜리가 기준에 대해서 환산을 했더니 자기 용량으로 환산을 했더니 얼마가 된 거예요? 50%가 됐답니다. 25%짜리가. 자, 두 번째 환산할 게 뭐였어요? 퍼센트 Z의 TR도 환산해야 되겠죠. TR 다시라고 하자. TR은 자기께 15%입니다. 그죠? 곱하기 자기 용량이 얼마? 500MVA분의 1000MVA를 기준으로 하라 했으니까 기준 용량 하면 얘도 역시 2배가 되네. 그러면 30%가 되나요? 30%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 되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선로 꼽을까요? 선로? 송전선의 자기 임피던스가 몇 프로라 그랬어요? 2%다. 킬로미터당이라 그랬다. 근데 전체 길이가 몇 킬로 주어졌어요? 20km가 주어졌네. 세 번째 Z의 L 다시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자기 용량 1000MVA 기준 했으니까 이것도 환산하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자기 거 2%에다가 자기 용량이 1000인데 기준도 1000이랍니다. 그럼 얘가 몇 프로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 뭐야? 선로는 단위를 잘 보시면 킬로미터당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전체 길이를 곱해줘야 될 거 아니야? 몇 킬로? 20킬로를 곱해줘야지만 되는 거죠. 20킬로를 곱해줘야지만 됩니다. 그죠? 네, 그러면 얘가 얼마? 40%가 되나요? 40%. 우리 풀이하고 조금 틀리게 제가 풀고 있는데 기준을 얘는 500으로 잡았기 때문에 풀이가 저는 기준을 얼마로 잡았어요? 저희는 지금 1000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죠? 어쨌든 참고를 좀 하시고 그래서 50%, 30%, 2%가 된 것을 몇 프로로 몇 킬로미터를 곱해준 거야? 전체 길이 20km 곱해주니까 20km 곱해주니까 40%가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기준을 여러분들이 정한다 그래서 1000으로 정하든 여러분들이 500으로 정하든 풀이 과정은 문제가 없다. 자, 그러면 맵을 세 번째 그리놨으니까 맵은 어떻게 그리나요? 맵은 어떻게 그리는 거야?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압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선로가 있습니다. 이거에 퍼센트 임피던스가 다 변했잖아. 어떻게 변했어요? 발전기는 50%로 변했고 TR은 30%로 변했고 그 다음에 선로는 40%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맵을 그려보고 여러분들 직접 그릴 필요는 없는 거지. 문제집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이제 변환값을 빨간색으로 쓰든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놓으면 되죠. 50, 30, 40으로 표시를 해놓은 다음 퍼센트 Z를 합성하는데 퍼센트 Z를 어디서 합성하는 거예요? 발전기에서부터 고단점까지 것을 전부 다 합성하면 되겠지. 얘네들을 50 플러스 30 플러스 40 하면 얼마예요? 90에다가 120%가 되나요? 120%가 됩니다. 자,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도 합성을 했다.
자, 그러면 IS를 구하자. IS. 다음에 IS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IS 계산하시면 IS는 퍼센트제트 토탈 얼마분의 120분의 100에 모아주면 되는 거야. 곱하기 IN. 정격 전류가 주어졌나요? 안 주어졌네. 정격 전류 안 주어졌으면 IN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3, 4이니까 루트 3. 전압은 얼마? 11kV인가요? 11 곱하기 10에 몇 승 해줘야 돼? 3승 해줘야지만 볼트가 되죠. 왜? 기본 단위로다. 일단 맞춰놔야 됩니다. 기본 단위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몇 MV 기준으로 했어? 우리 프리에서는 500이지만 1000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1000 MVN이 곱하기 몇 해줘야지만 VA가 되는 거예요. 10에 몇 승? 6승을 해줘야 되겠지. 10에 6승 곱하기 왜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 기본 단위로 바꿨으니까 당연히 얘가 뭐가 나오겠어? 암페어가 나오겠죠? 이 암페어를 문제에선 카로 바꾸라 했으니까 10에 몇 승? 마이너스 3승 해주면 걔가 얼마 나오는 거다? 계산은 똑같습니다. 43.7카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에 있네요. 1번. 자, 26번으로 가겠습니다. 26번. 26번은 다음 중 환상선로의 빗줄, 환상선로의 단락보에 주로 사용되는 계전 방식은 그랬습니다. 환상선로의 단락보를 한답니다. 단락보. 환상선로가 뭐예요? 환상선로가 이런 선로를 환상선로라고 하죠. 자, 전원단이 있습니다. 전원단으로부터 어떤 망을 이렇게 환상으로 꾸미는 거예요. 환상으로. 루프식이죠. 루프식. 루프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루프식에다가 전원이 양단에 있다는데 한쪽에 있네요. 그죠? 전원이 양단에 있는지 뭐 한쪽에 있는지 예의가 없는데, 자, 전원이 한쪽에 있고 루프를 형성해 놨다면 그 전류는 어떻게 흐르겠어요? 이렇게 흐르겠지?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따서 모선 설치하고 여기다가 부하를 설치합니다. 수용가가 있다 이거죠. 수용가가 있습니다. 여기도 수용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용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고장이 났는데 이 과전류 계전기만 가지고 어떤 단락 고장이 생겼다면 과전류가 흐르겠지. 그 단락 전류에 의한 과전류를 차단하려고 여기다가 OCR 하나만 덜렁 달아놓으면 이 전류도 차단해버리고 이쪽 전류도 차단해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가지고 차단해야지만 되느냐면 여기다가 OCR 혼자만 동작시키게 하는 게 아니라 모두 방향성을 가진 계전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OCR에다가 방향성 계전기를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보면 방향 거리 계전기를 설치했네요. 방향 거리 계전기. 그래서 답은 2번. 방향성이 있어야지만 요 구간만 잘라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지 이 구간은 요 구간은 다시 이쪽으로 전원을 공급받겠죠. 아시겠죠? 어디서 고장이 났는지를 알아야 된다. 거리 계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방향 거리 계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네요. 방향 거리 계전기라고 답이 되어 있네요. 그죠? 27번입니다. 방향도 알아야 되고 그 거리도 검축을 해낼 줄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 27번. 1차 변전소에서 가장 유리한 삼권선 변압기의 결선은 그랬는데요. 자, 1차 변전소에서 가장 유리한 삼권선 변압기. 여러분들 삼권선 변압기가 뭐예요? 삼권선 변압기? 삼권선 변압기. 단권 변압기 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단권 변압기 가지고 코일을 잔뜩 감아놓고 여기서 뭐 한 거야? 가운데에서 중성점을 따내고 물론 또 다른 변압기가 있겠죠. 이렇게 단권 변압기 세대 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코일의 중간점을 따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단권 변압기죠. 여기서 R상, S상, T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뭐 한 거야? 접지했겠지. 중성점을 접지했어. 그 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반대쪽 코일에서 R-, 그 다음에 S-, 그 다음에 여기서 T-. 얘가 결국 뭐야? 시작점, 끝점 어떻게 한 거야? 끝점을 묶어서 접지했다. 그럼 Y결선 아니에요? 여기도 시작점이잖아. 끝점은 어떻게 했어? Y결선 했지? 이건 뭐야 이거? 그리고 Y결선 한 거 아니야? 이 3차 측에다 뭐 한다고 이렇게? 코일 하나 달아가지고 델타 이렇게 델타 결선한 거야 이게. 그러면 YY 델타가 된 겁니다. 단권 변압기 3개 갖고 뭐 했다고? 상권선 변압기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럼 YY 델타 했네. 여기도 다 써놨네. 다음 몇 번에 있어요? 3번. YY 델타 왜 하는 거야? 1차 측 직접 접지. 돼 있죠? 2차 측 직접 접지. 3차 측 뭐 하는 거예요? 안정건선 사용하잖아요. 그죠? SC라든가 SHR이라든가 이런 거 설치하려고 안정건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다음에 여기다 뭐 하는 거야? 최상고조파 제거시키려고 델타 결선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28번으로 가겠습니다. 각 전력계통을 연계할 경우에 장점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습니다. 연계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데 어떤 B값, 임피던스 값이 연계한 개수만큼
줄어드는 거죠. 연결하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각 전력계통의 신뢰도가 증가한다. 신뢰도가 증가한다. 병렬로 묶어놨으니까 한 선로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옆에 선에서 전력을 공급받으면 되니 신뢰도가 증가할 것이다. 맞고요. 2번에 가시면 경제급전이 용이하다. 경제적 급전이 용이합니다. 왜? 변압기 한 대 가지고 어떤 부하에 1000짜리가 있다. 부하가 1000짜리가 있다. 1000kVA 변압기를 설치해서 1000kW의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얘가 항상 1000을 항상 쓰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 부하가. 그죠? 수용률이라는 게 있어서 1000을 항상 쓰고 있지 않다 그러면 병렬로 연결한 변압기에서 작은 변압기들 달아가지고 그거 갖다 공급해주면 경제성이 있게 운전될 것이다. 3번 보시면 단락 용량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단락 용량은 대단히 커지죠. 왜? 답은 3번이네요. 단락 용량이 왜 커지는 거야? PES는 임피던스가 작아진다 그랬는데 퍼센트 Z분의 100의 PN이죠. 여기서 임피던스가 커진다 그랬어? 작아진다 그랬어? 작아진다 그랬다. 작아지면 단락 용량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대단히 커지죠. 이런 단점은 있습니다. 왜? 차단기가 커져야 되니까. 단락 용량이 커지면 차단기를 크게 달아야 되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29번으로 가겠습니다. 29번은 최대 수용 전력이 45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인 공장에 어느 하루의 소비 전력량의 밑줄. 양이라는 건 뭐예요? 소비 전력 P에다가 곱하기 뭘 곱했다는 거야? 시간을 곱했다는 거지? 이게 킬로와트에다가 뭐예요? 시간 T를 곱했으니 아워가 나올 거 아니에요? 킬로와트? 아워가 나올 것이다. 전력량이 킬로와트가 주어졌습니다. 한다. 이때 부하율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부하율. 여러분들 잘 아시죠? 부하율 공식은 어떻게 되죠? 부하율은 최대 전력에 대한 평균 전력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거죠. 평균 전력은 또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나? 사용 전력량을 뭐로? 시간으로 나누면 걔가 부하율이 나오죠. 그렇죠. 최대 전력이 얼마 걸렸어요? 최대 수용 전력이 45 곱하기 10의 3승 이 걸렸네요. 10의 3승 뭐 풀이에는 어찌됐든 빼놨지만 얘를 뭐로 바꾼 거야? 메가와트로 바꿔버린 거죠. 45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를 뭘로 바꿨다? 45 메가와트로 바꾼 거죠. 메가와트 분해. 최대 사용 전력량이 얼마라 그랬어? 1일의 사용 전력량이 480 메가와트가 된 거죠. 이것을 1일의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지. 몇 시간? 24시간으로 나눠주면 걔가 부하율이 나오겠죠. 메가와트 단위 지워지니까 그냥 퍼센트로 나온 겁니다. 자, 44.4%가 나오네요. 3번. 아시겠죠? 간단합니다. 저런 문제는 반드시 맞춰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30번. 유효접지 계통에서 유효접지 계통 30번. 유효접지 계통이 뭐예요? 유효접지 계통. 일선 지락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평상시 Y전압의 몇 배? 1.3배 이하가 되도록 건전한 상의 전압 상승이 1.3배 이하가 되도록 접지 임피던스를 조절하여 접지하는 방식을 우리 유효접지라고 하죠. 유효접지 계통에서의 피렉이 전격 전압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니? 피렉이 전격 전압 전격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4번에 있네요. 4번에 보시면 일선 지락 고장 시 건전상의 대지전이 상승값입니다. 대지전이 상승이 얼마? 1.3배 이하가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게 피렉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자, 그 다음 31번으로 가겠습니다. 31번. 삼상 삼선식 송전선로가 소도체 2개의 복도체 방식으로 되어 있을 때 소도체의 지름 8cm입니다. 다 cm인가 한번 단위를 맞춰야 되나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지름도 8cm, 소도체 간격이 36cm, 등가 선간거리가 120cm이다. 복도체 1km당에 인덕턴스 미리엘리파 킬로메달 구하라는 거죠. 킬로메달당이냐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L은 어떻게 구해요? 0.05 플러스 0.4605 로그 11m라는 R분의 D 뭐예요? 미리엘리파 킬로메다에서 복도체를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이도체를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를 뭘로 나눠줘야 돼요? 2로 나누고. 그 다음 R이 지가 이제 소선 한 가닥의 반지름이 아니라 뭘 들어가야 돼? 여기다 등가 반지름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도체의 등가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지? 이도체의 등가 반지름은 이렇게 구하죠. 어떻게 구합니까? R에 n분의 1에다가 얼마? S. 뭐 간격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n분의 n-1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R에다가 몇 도체? 2분의 1도체 S에 소도체 간 간격 S에 뭐? 2도체분의 2도체 마이너스 1이면 각 뭐가 나와요? R의 2분의 1,
S의 2분의 1이니 얘가 뭐예요? 2분의 1, 2분의 1 루트잖아. 그죠? 그래서 RS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등가 반지름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반지름과 소도체 간의 거리를 곱해서 루트 씌워주면 R2 등가 반지름이 나오는 것이다. 자, 그러면 다시 써보면 2분의 0.05 플러스 0.4605 로그 11m로 하는 R이가 얼마예요? R이가 얼마 주어졌나요? R이 얼마 주어졌냐? 소체 지름이 8cm 주어졌으니까 몇으로 바꿔야 돼? 반지름이면 4cm가 되겠죠? 4 곱하기 얼마가 될 거예요? S, 소체 간의 간격이 얼마 주어졌어? 36cm가 주어졌네. 그죠? 그 다음에 D는 얼마 주어진 거예요? 등가 성간거리가 120cm니까 cm 단위 다 맞았네요. 그죠? 120 이렇게 넣어주고 계산기 누르시면 0.485가 나온답니다. 0.485 결국 뭐예요? 미리엘리파 킬로미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거 계산기 누르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거는 계산기 어떻게 누르셔야 돼? 먼저 요거를 첫 번째 계산하신 다음 그 값을 로그 10 취하면 되시겠죠? 로그 10을 취한 다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 두 번째 한 다음 세 번째 뭐 해야 돼? 얘를 뭐 해줘야 돼요? 0.460으로 곱해줘야지만 어떤 값이 나오지. 이걸 순서를 바꿔서 그냥 그 있는 대로 누르시면 에러가 나오죠. 에러가 나옵니다. 자, 에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면 돼? 2분의 0.01, 0.02를 플러스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 몇 번? 1번에 있네. 1번. 답은 1번에 있습니다. 네, 32번. 자, 154kV 송전계통의 뇌에 대한 보호에서 절연 강도의 순서가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그랬습니다. 절연 강도가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게 어떤 거냐요?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라는 게 뭐야? 그게 절연 협조야. 절연 협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765kV에서의 절연 협조냐, 345에서의 절연 협조냐, 154에서의 절연 협조냐, 전압별로 지각각의 절연 계급을 정해놓는다면 상당히 많은 기기들이 필요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경제성이 없을 겁니다. 이거 문제에서도 이렇게 정해줬잖아요. 절연 강도의 순서가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게 뭐냐 도대체. 자, 그렇죠. 거기서 이런 거죠. B를 정해라. 그 B를 정할 때 그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선로가 있습니다. 이상전압이 들어옵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변압기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 변압기를 보호할 때 맨 먼저 누가 동작해야 돼? 피레기가 먼저 동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피레기의 제한전압을 가장 낮게 이상전압이 예를 들어서 500kV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피레기는 한 450배에서 동작하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450kV 이상이 들어왔다? 그럼 피레기 동작해. 이렇게 만들어 놨고 피레기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동작을 못했더라도 변압기가 또 지 스스로 절연 강도를 마련해 놔서 동작을 할 수 있게 얘를 어떻게 해놨어요? 뭐 650kV라든가 이런 때까지는 뭐 해놨어? 지가 절연 강도를 마련했다 이거죠. 얘보다 더 튼튼하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CB가 뭐야? 차단기. 그 다음에 뭐예요? 선로. 여기 선로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선로에 선로 애자입니다. 선로에 뭐 애자가 있다고 쳐. 이렇게 선로 애자를 가장 절연 강도를 크게 해놨습니다. 154kV에서는 얘가 46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가 650, 그 다음에 CB가 750kV고 애자는 860kV로 절연 강도를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얘가 베이직 임펄스 인슐레이션 레벨. 베이직이 뭐야? 기준. 임펄스가 뭐예요? 충격. 인슐레이션 I자가 하나 빠졌지만 절연 레벨을 만들었다 이거야. 기준 충격, 절연 강도를 만들어 놓은 게 BD다. 그 빌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1번 보시면 피레기, 변압기, 그 다음에 뭐예요? 기기의 부싱, 그 다음에 뭐 결합 콘덴서라는 게 있는데 이 결합 콘덴서 밑에를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기기등은 기기 부싱이 뭐가 더 낮게 되어 있고 결합 콘덴서가 더 높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로 애자 순으로 이렇게 풀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답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33번. 다음 중 가공성전선에 사용하는 애자련 중 전압 부담이 가장 큰 것은 그랬습니다. 어디예요? 뭐 이건 더 안 해드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전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애자가 뭐예요? 전압 부담이 가장 크겠죠. 답 몇 번? 1번에 있네요. 다음 34번으로 가겠습니다. 34번 부하전류 차단이 불가능하답니다. 부하전류 밑줄, 부하전류 차단은 뭐가 하는 거예요? CB라든가 COS 이런 것들이 하는 거죠. 부하전류를 개방하거나 폐로할 때는 뭐 갖고 해야 되는 거고 CB나 COS 또는 어떤 스위치들 갖고 하는데 여기서
DS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답해 보시면 DS가 있는데 DS는 뭐예요? 디스커넥터 스위치로서 얘는 어떤 거예요? 소호 능력이 없는, 소호 장치가 없는 스위치예요. 스위치. 이 소호 장치가 뭐야? 소호 장치가 소호가 뭐예요? 뭐를 소호하겠다는 거야? 자, 우리 스위치를 온오프 할 때 딸려 나오는 아크를 소호하는 능력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부하 전류를 온오프 한다 그러면 아크에 의해서 이 DS를 조작할 때 뭐가 소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조작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해를 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DS는 뭐 할 때만 무부하 시에만 뭘 할 수 있다? DS를 조작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에 있네요. 3번. 자, 35번으로 가겠습니다. 35번은 송배전선로의 전선의 진동으로 인하여 전선이 단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는 뭐냐 그랬어요. 댐퍼죠. 댐퍼. 3번에 보시면 댐퍼가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6번 화력발전소에서 제열기의 사용 목적은 그랬습니다. 36번은 이런 거죠. 보일러가 있습니다. 보일러가 있고 보일러에서 뭐 하는 거야? 물 끓이는 거죠. 여러분들 물 끓여서 뭐 하는 거야? 그 관로를 통해서 어디로? 여러분들 방을 따뜻하게 데펴준다? 그게 보일러야. 근데 여기는 뭘 사용하는 거예요? 발전소의 보일러를 얘기하는 거지. 발전소의 보일러에서 증기를 어떻게 합니까? 더 가열을 해서 뭘 만들어주는 거야? 과열기를 통과시켜서 과열 증기를 만들어주는데 그 온도가 얼마쯤 될까요? 약 530도에서 580도까지 증기를 가열합니다. 이걸 과열 증기라고 하는데 그 과열 증기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온도가 높은 증기가 터빈에 들어갑니다. 무슨 터빈? 스팀 터빈에 들어가서 바닷물을 예를 들어서 쭉 끌고 와서 바닷물 저심에서 끌고 오면 4도에서 한 10도 정도밖에 안 되죠. 4도에서 10도밖에 안 되는 물을 이렇게 순환시켜줍니다. 어디서? 복수기에서 물을 순환시켜주면 여기에 물은 4도, 여기에 증기 온도는 580도. 그럼 서로 뭐 하는 거야? 어떤 열의 낙차를 이용하는 거죠. 온도의 낙차를 이용해서 여기 뭐가 있겠어? 이 안에 당연히 축 입구가 있다면 터빈 날개가 있겠죠. 터빈 날개가 있고 그 축에 뭐가 달려 있는 거야? 이 온도 차에 의해서 쭉 이렇게 증기가 빠지면서 터빈을 돌려주고 터빈 축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발전기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이렇게 달려 있는데 제열기는 그럼 뭐냐? 이렇게 터빈을 돌려주고 발전기를 돌려주고 할 때 사용하는 저 증기는 그냥 여기 한번 일을 하고 나면 온도가 좀 떨어질 것인데 그거를 어떻게 하자고? 다시 한 번 더 보일러에 보내서 여기다 터빈 하나 더 다는 거야. 이렇게 터빈 하나 더 달아갖고 어떻게 하겠다고? 고압 터빈에서 일을 한 증기를 데펴줘서 가열을 한 다음 어떻게 한다고? 저압 터빈에 다시 증기를 넣어주고 여기서 다시 또 터빈을 돌려주는 거죠. 그 온도차를 이용해서 다시 얘가 연락차를 이용할 수 있게 복수기를 이렇게 설치했다는 거죠. 이렇게 설치해서 급수 펌프를 달고 그 급수 펌프에서 보일러로 다시 이렇게 보내주는 그 사이클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클로 되어 있을 때 여기에 이거 뭐라 해서 고압 터빈에서 일을 마치고 나온 증기를 전부 다 가열해서 저압 터빈에 넣어주는 게 제열기다 그랬죠. 그래서 제열기의 목적만 좀 보시면 간단하게 그렸습니다. 제열기의 목적을 보시면 증기를 가열한다. 답 3번이 되겠죠. 자, 37번. 37번은 송전선로의 안정도 향상 대책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 안정도가 뭐예요? 안정도란 이런 거죠. 발전기와 예를 들어서 부하가 M이라는 부하가 모다 부하가 이렇게 어떤 평형을 유지하고 잘 운전되고 있더라.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안정하다라고 합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어떤 계통의 부하가 탈락을 하더라도 이렇게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발전기와 부하가 동기를 유지하면서 싱크로나이징 하는 거지. 동기를 유지하면서 안정하게 운전되는 정도를 안정도라고 하는데 그 안정도를 증진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요. 첫 번째 이렇게 있습니다. 안정하는 첫 번째 증진 방법이 X 리액턴스 값을 선로의 리액턴스 또는 기기의 리액턴스 값을 어떻게 해준다? 작게 해주면 됩니다. 왜? 안정도식이라는 게 이런 게 있었잖아. X분의 ES, ER, 사인, 델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X값을 작게 해주면 안정전력이 커지더라 이 말이야. 안정도가 동기 화력이 커지더라 이 말이죠.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전압을 안정시키면 됩니다. 전압을 ES, ER에 송수연단 전압을 안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뭘 해야 되냐면 발전력을 평행시켜야 됩니다. 발전력. 이 부하가 떨어져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발전기가 부하가 예를 들어서 얘가 100을 내주고 있었는데 25짜리가 하나 떨어져 나왔어. 25짜리가 하나 떨어져 나가면 얘 발전기는
공회전할 거 아니에요. 속도가 가속이 됩니다. 이 가속이 되는 것을 억제해 주기 위해서 발전력을 평형에 시켜주면 돼. 평형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겠죠. 다음에 네 번째 또 뭐 해야 되냐면 어떤 고장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고장을 빨리 제거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고장을 신속 차단시키면 됩니다. 신속 차단하면 안정도가 증대됩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X값을 정하는 방법은 기기의 리액턴스를 작게 하고 선로를 연계하거나 전압을 승합해주면 뭐 한다? X값이 작아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압을 평형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AVR을 설치해서 AVR이 뭐야? 오토매틱 볼테이지 레귤레이터 자동 전압 조정기 가지고 전압에 변화가 생겼다면 전압을 안정화시키면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해요? 빨리 안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초소극 여자기를 사용합니다. 초소극 여자기를 사용하고 뭐 예를 들어서 송전단과 그러니까 발전단과 부하의 거리가 멀다 그러면 중간에 조상기 같은 거 설치해주면 되겠죠. 조상기 설치해서 뭐 하는 거야? 전압을 안정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 조상 방식을 채용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설치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전력을 평형시켜야 된다 그러면 마찬가지 부하가 타려고 그랬다. 발전기가 가속할 건데 이 발전기에다가 저항을 달아주면 되는 거야. 저항을 달아줍니다. 뭐 SDR이라고 해서 시스템 댐핑 레지스터를 이렇게 강제로 투입시켜주면 되는 거죠. 강제로 투입시켜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뭐 SDR을 설치하거나 이런 방법을 취할 것이고 그 다음에 유효전력, 이 전력을 뭐 해야 돼요? 안정시킨다는 얘기는 유효전력을 안정시키는 거거든. 유효전력을 안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증기의 양을 빨리 뭐 해주고 늘려주고 아니면 물량, 수력이다 그러면 물의 양을 빨리 늘릴 수 있는 초고속 에바, 밸브를 설치하면 되죠. 초고속 에바를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장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고속도 차단기 사용하고 고속도 재패로 하면 되는 거고 재패로 계전기 사용하면 되고 고속도 계전기 사용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 안정도를 증진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가시면 1번에 소극여자 방식을 채용한다. 여기 있네요. 초소극여자 방식을 채용한다. 2번에 재패로 방식을 채용한다. 그 다음에 리액턴스를 감소시킨다. 4번에 보시면 역류를 신속 조정한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답은 4번. 역률 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역률 조정은 별 영향이 없습니다. 더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38번. 원자력 발전소에서 비등수형 원자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려. 비등수형, BWR이죠. BWR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BWR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PWR을 사용하고 PHWR을 사용하고 있죠. PWR은 뭐예요? PWR은 가압, 프레지드 워터 리액터죠. 워터 리액터. 결국 뭐예요? 가압 경수로지, 경수로. 가압 경수로입니다. 경수로이고, 죄송합니다. 경자입니다. 가압 경수로이고, 얘는 뭐예요? 프레지드 헤비워터야, 헤비워터. 헤비가 뭐야? 헤비급. 중수, 무거울 중. 가압 중수로도 있습니다. 중수로도 있다. 얘는 어디에 있어요? 월성에 있나요? 월성이 가압 중수로고 나머지는 전부 다 경수로입니다. 뭐 울진이라든가 영광 이런데 고리 이런데 전부 다 PWR을 사용하고 있다. BWR은 어디에 사용하느냐? 일본 애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다. BWR은 뭐냐? BWR에서 보기로 다 참고하시면서 좀 보겠습니다. 일본에 보면 연료로서 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 BWR은 농축 우라늄을 사용합니다. 다음에 PWR도 역시 농축 우라늄을 사용합니다.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PHWR은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연 우라늄을 사용한다. 1번은 맞고요. 2번 보시면 감속제로서 헬륨, 액체 금속을 사용한다. 감속제로서는 이번에 나와 있는 감속제는 헬륨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고요. 감속제는 경수 또는 중수, 그렇죠? 가압, 경수, 중수, 다음에 흑연, 산화 베리륨 같은 것들을 감속제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것 같네요. 그죠? 답은 2번이고 3번 뭐 냉각제로 경수를 사용했다. 물을 원자로 내서 직접 비등한다. 직접 비등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거고요. 39번으로 가겠습니다. 39번. 자, 39번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식을 외우고 계시다면 쓸 수 있는 건데 이걸 외우기가 만만치가 않다. 왜냐하면 1선 지락 고장, 2선 지락 고장, 뭐 어떻게 됐다, 무슨 고장이다 다 틀린 대칭자표법에 나오는 어떤 경우의 수를 전부 다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자, 39번은 삼상무부하 교류발전기에서 A상이 지락된 경우 지락전류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랬어요. 지락전류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 시간상 간단하게만 보죠. 간단하게 지락전류만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렇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발전기가 있고 발전기에 A, B, C상이 있는데 IA 전류가 흐르고 있고 IB 전류가 흐르고 있고 IC 전류가 흐른다. 자, A상이 지락됐답니다. 이때의 전압은 VA, VB, VC겠죠. 각 상에 뭐예요? 단자 전압이 되겠지. 그 단자 전압에 A상이 지락됐으니 A상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무슨 전류라고 한다? 지락 전류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A상이 지락됐으니까 그럼 A상에 흐르는 지락 전류 IA 값을 구해봐라 이거지. 여러분들 대칭압법에서 이런 거 배웠죠. 각 상의 대칭 전압, 이런 대칭 전류 이런 것들을 구하고 싶으면 뭘 알아야 되는 거야? 첫 번째 뭘 해야 돼? 각 상에 흐르는 전류나 전압을 알기 위해서는 I0, I1, I2 그 다음에 V0, V1, V2를 계산해내서 대칭 성분을 계산해내서 얘들을 다시 합성하면 어떤 방식에 의해서 합성을 해내면 걔가 뭐가 되는 거야? 각상의 전류값도 전압값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들을 구하는 게 첫째 관건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는 알고 있는 값인지 어떤 값은 모르는 값인지 미지값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기지값은 여기서 뭐예요? A상이 지락됐다. A상의 전압은 얼마 뜨는 거야? 0V 아니야, 0V. 대지에 접수됐으니 대지의 전압은 얼마예요? 0V잖아. 그러면 VA상의 전압은 0V입니다. 이거 알 수 있지? 그 다음에 지락된 상으로 전류가 흐르지 지락되지 않은 상에 전류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른다. IB의 전류는 제로다. IC의 전류는 제로이다.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들은 뭐예요? VB 값이 얼마고 VC 값이 얼마고 IA 상에 흐르는 지락 전류 IC 값은 얼마인지 구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두 번째 뭘 가지고 이제 대칭분 전압 전류를 구하라 했으니까 전압 전류를 구하라 했으니까 대칭분 전류부터 한번 구해보자. 대칭분 전류 I0는 얘들 다 알아야 뭐 이것들을 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 이거 미지값들을. 그래서 I0는 어떻게 돼요? I0는 3분의 1에 IA 플러스 IB 플러스 IC도 구하시면 됩니다. I1은 이렇게 구한다며요. 3분의 1에 IA 플러스 A의 IB 플러스 A자승의 IC로 구합니다. I의 2는 이렇게 구한다며요. 3분의 1에 IA 플러스 A자승의 IB 플러스 A의 IC로 구합니다. 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다. 기지값이 B상에 흐르는 전류, C상에 흐르는 제로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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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뭐만 남어? 3분의 1에 IA. 3분의 1에 IA. 3분의 1에 IA만 남더라. 고로 I0는 I1은 I2는 뭐예요? 3분의 1에 IA만 남더라. 얘가 지락전류라며. 그럼 지락전류 이렇게 구하면 되네. 지락전류 IA는 어떻게 한다고? 3I0로 3I1, 3I2로 다 똑같다는 거 아니야? 그럼 3I0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3에다가 I0는 자, 이것까지 구해드리면 시간이 조금 모자랄 것 같고 3I0는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외웠을 겁니다. G0 플러스 G1 플러스 G2분의 뭐예요? 이 A상에 흐르는 전압을 이렇게 나눠주면 걔가 I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답에는 몇 번으로 되어 있어요? 3번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3번. 나중에 시간이 좀 되면 이런 것도 좀 구해드리겠습니다. I0 값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자, 이런 것들을 구해서 I0 값을 구하고 I1 값을 구하고 I2 값을 구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발전기 기본식에다가 넣고 VB상의 전압, VC상의 전압, IA 값 다 구할 수 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대칭 잡표법은 I0, I1, I2, V0, V1, V2를 구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걸 구해서 합성하면 되는 거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40번으로 가겠습니다. 배전계통에서 부등률이란 부등률. 공식 다 외우고 계시죠? 부등률은 각 수용가 이런 얘기야. 변압기가 있어요. 이 변압기의 수용가가 예를 들어서 3개가 있답니다. 그 수용가에 합성한 최대 전력, 각 수용가에 합성한 최대 전력, 예를 들어서 설비 용량이 100kW인데 여기에 수용하는 것은 0.5%인 50kW만 수용하고 있더라 그러면 각 수용가의 최대 전력이 얼마가 되는 거야? 얘도 50, 똑같다. 얘도 50 이렇게 계산했더니 얘도 50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각 수용가의 최대 전력의 합이 얼마야? 50 플러스 50을 합성한 최대 전력 주어질 거 아니에요? 합성한 최대 전력이 주어집니다. 이거 3개를 합성했을 때 최대 전력이 예를 들어서 250이다. 그럼 250 분의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곱하기 100 하면 안 되죠. 이거는 뭐보다 크니까 항상 1보다 크다. 그럼 100 좀 과했네요. 그죠? 얘가 예를 들어서 120이다. 그러면 최대 전력 120 걸렸다. 그러면 1점 얼마 나올 거 아니야? 항상 1보다 크다. 그래서 부등률식은 각 수요 최대 전력의 합을 뭘로 나눈 거예요? 합성 최대 전력으로 나눈 것이다. 답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네. 4. 부등률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얘 부등률 가지고 50 쓰니까
이 변압기를 150kV짜리 다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죠. 왜? 지네들 간에 발생하는 전력의 시간대가 틀리잖아. 그러면 지네들끼리 부등률이 예를 들어 1.2 나왔다 그러면 1.2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변압기 용량이 1.2로 나누니 더 작아질 거 아니야. 변압기가 예를 들어서 120kV만 갖고 있어도 얼마를 전력 150kW를 소비하는 배에다가 충분히 공급하고도 남더라 이 말이죠. 이런 게 부등률의 의미입니다. 왜? 변압기 용량을 줄이려고. 변압기가 작아야 경제성이 있는 거잖아. 변압기 커지면 비싸잖아요, 돈이. 그죠? 그래서 변압기 크기를 줄이려고 뭐 하는 거예요? 이 부등률로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다 풀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 문제 정도는 합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전기기사 2과목 전력공학 2014년 1회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